이제 계산 문제를 봅시다. 계산 문제는 또 수능 계산 먼저 꼭 해야 되죠. 첫 번째, 자, 장기 차입금 중 다음의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유동성 대체를 하시오. 자, 유동성 대체하는 거네요. 자, 지금 73회 회계기간이 2017년도에요. 17년도. 그래서 2018년 6월 30일 날 우리는 상환할 계획이니까, 만기에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장기 차입금을 우리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금액 2억 원이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2억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거래처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공장 화재 보험료 900만원을 9월 1일 동부화재에서 지급하고 전액을 당해연도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월화 계산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럼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럼 우리는 수정 분계할 때는 반대인 대변에 보험료라고 쓰고, 공장 화재 보험이니까 500건대의 보험료. 자, 그럼 이 보험료 취소하는 만큼 내년 보험료 미리 준 거다라고 해서 성급 비용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럼 내년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지금 8달치네요. 자, 90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75만원이에요. 75만원을 8달로 곱하면 600만원이 내년에 보험료란 이야기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네, 그럼 600만원만큼 내년 보험료를 취소해주고 얘는 미리 준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를 반영하시오. 자, 특허권 취득은 올해 지금 2017년이라 그랬어요. 7월달에 취득을 했고 취득가격 500만원, 상각기간 5년,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단종가액 없고 월할 상각하며 판매관리비로 처리할 것. 그럼 1년간 무형자산 상각비는 500만원에 5년 하면 1년에 10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7월달에 취득했죠. 7월달에 취득했으면 절반인 50만원만 올해 무형자산 상각비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은지씨 오케이? 500만원을 5년이면 1년에 100만원. 7월달에 취득했으니까 올해 2017년도에요. 6개월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인 50만원. 그럼 올해 무형자산 상각비는 50만원만 되겠죠.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하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50만원만큼 만약에 직접 수동 계산한다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50만원이다. 대변에 특허권 50만원이다. 이렇게 분계를 할 거고, 자동 계산한다면 이 50만원을 우리는
계산자료 입력 특허권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방금 제 계산은 이렇게 한 거예요. 500만원에 5년으로 나누고 그럼 100만원인데 올해 사용한 거가 6달이라서 하면은 5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지금 4번 문제를 보니까 어차피 자동 계산 가야 되죠. 얘도 이따가 해야 되니까 먼저 그럼 1번부터 2번 두 개만 수동결산으로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을 하고 두 개만 수동결산을 하고 수동결산 끝났으면 이제 창 닫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1월부터 12월 일단 대손 충당금부터 볼게요. 지금 외상매출금 받으럼 1% 설정할 건데 혹시 환급이 나올까봐 환입이 나올까봐 그럼 여기에 1% 하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 얘는 보충액 플러스가 나왔네요. 그럼 설정하려고 하는 거 두 개만 남겨놓고 결산 반영하고 그럼 이제 3번의 무형자산 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무형자산의 특허권에다가 50만원 써주고 그리고 이제 전표 추가를 하면 우리 4번까지 문제는 끝이 났죠. 5번 문제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하는 문제니까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제조업이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한번 열고 창 닫고 손익계산서를 열고 손익계산서 열고 나서 창 닫고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고 아니요. 지금 우리 재무제표 순환 순서가 첫 번째 제조원가 명세서 2번 손익계산서 그다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제조원가 명세서 열어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다시 전체 블록에 만든 거고 다음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도 들어가고 우리 결산 분기한 거 전부 다 반영되도록 해서 단기순이익 불러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열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 방금 우리 작업했던 거에 대해서 얘가 들어오게 됐어요. 자 지금 금액 보니까 얘는 손실 봤네. 그럼 먼저 이익여금 처분일에 대한 거 있죠. 자 단기 처분 예정이라고 아래 보시면 정기분 처분확정일부터 쓰고 그럼 2018년 2월 25일 2017년 2월 25일이고 자 보통주 현금 배당금이죠. 자 현금 배당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즉 보통주 현금 배당이라고 여기에 쓰시면 안 돼요. 여기에 제가 500만원이라고 쓰면 지금 위에 처분액이 하나도 안 나오죠. 얘는 내역이에요. 내역. 여기에 500만원이라고 써야지 위에 처분액이 뜨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현혹시키려고 보통주 현금 배당이다 라고 500 알려준 거예요. 보통주 현금 배당 500만원이다 라는 걸 써주고 싶으면 여기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얘 안쓰고 이렇게만 해도 되고, 써주고 싶으면 여기에도 써주는 거지, 여기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금 배당은 여기 현금 배당 라인에, 미지급 배당은 분개할 거고, 주식 배당도 미교부 주식 배당금에 200만원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아래 보통주 라인은 내역이다 라고 했어요. 내역. 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 그러면 500만원의 10%니까 50만원이죠. 자, 그럼 이제 작성이 끝났으면 이익요금 처분계약서도 꼭 무조건 전표 추가를 해야 돼요. 전표 추가. 이것도 전표 추가까지 안 누르면 이 문제는 그냥 틀린 걸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꼭 전표 추가까지 눌러 주셔야지 처리가 제대로 문제를 푸는 걸로 처리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결산 문제는 끝이 났고, 자, 원천징수 문제로 갑시다. 자, 1번. 다음은 주식회사 소망의 급여대장 내용이다. 주어진 자료 이용하여 1호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식대와 차량 유지비, 비과세 유형자가 운전 보조금, 이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신고일 현재 전월 미환급세액 3만원이 있다. 자, 그럼 1월달 급여를 1월 31일날 주는데, 지금 수당 항목이 급여, 상여금, 차량 유지비, 식대인데, 차량 유지비도 비과세 유용자가 운전 보조금이다 라고 해서 둘 다 비과세란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 공제 내용 특별한 거 없네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문제라서 뭐 특이한 거 없나 봐요. 그러면 원천징수 오셔서 급여 자료 입력하고, 수당 공제를 클릭하고, 자, 기본급 있고 뭐 상여금 있고, 다음 차량 유지비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코드라 그랬죠. 그러면 차량 유지비, 다음 식대도 비과세다. 그럼 그 외에는 사용하는 건 없네요. 자, 얘는 지금 뭐 사용하지 않는 건 부라고 하란 말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한 후에 1월달 급여를 1월 31일이다. 그리고 직원이 김갑돌은 2명이네요. 그래서 5점이나 주는구나. 아, 원래 5점이지. 자, 350만원, 20만원, 10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김갑순,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하면 2명에 대해서 급여자료 입력은 끝났고,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서 1월달 기속급여를 1월 31일날 줬으니까,
자, 그럼 2명에 대해서 원천 징수한 내역이 있죠. 그럼 전업이완급세액이 3만원이 있다. 이건 그냥 여기에 써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는 별로 고민할 거 없죠. 자,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 급여자료 입력 끝났고,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대표이사 이재영씨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배우자가 있고 어머니는 장애가 있고 이하랑 이세랑. 자, 자녀 이하랑은 어린이 모델로 활동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고 이하랑은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되겠네요. 자, 배우자 신소희는 근로소득 총 금액이 500만원이며 어머니 김을숙은 소득이 없다. 자, 그럼 이하랑만 소득이 있어요. 자, 그럼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문제없고, 어머니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얘도 특별한 문제없죠. 본인 자동차 보험도 특별한 문제가 없네요. 다음 의료비에서도 본인은 본인에 쓰면 되고 어머니는 장애인에 써도 되고 경로자에 써도 되고. 지금 17년도면 어머니 50년생이면 67세실 테니까. 이하랑은 그냥 일반에다가 그 밖에 공제 대상에 쓰면 되고.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보면, 자, 이하랑의 교육비가 있네요. 자, 그럼 이하랑은 지금 소득 금액이 있는 아이죠. 사업 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비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하랑이죠. 이것 때문에 이 교육비 납입 증명서 건은 안 되는 거네요. 다음 기부금에서 기부자가 이재영은 본인이에요. 본인이니까 우리는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판정 끝냈으니까 입력을 하면, 자, 이재영씨 한 명만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보험료는 배우자 보장성 보험, 본인 자동차 보험 합쳐서 120만원, 그리고 어머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20만원. 의료비는 본인은 100만원, 김물숙 어머니는 그냥 장애인 쪽에 쓰는 게 편하겠죠. 300만원, 이하랑은 200만원. 지금 우리 써져 있던 글씨하고 범위가 좀 틀리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본인 65세 이상 적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경로자라고 적혀 있고 좀 위치 좀 틀리죠.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대상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근데 여기는 일반이라 적혀 있죠. 같은 의미예요. 그럼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있죠? 지금 현재 해주는데 지금 없는 거. 이 사이에 사라져 있는 거예요. 사이에 실비보험에 대한 거 있죠. 실비보험은 공제 안 되는 거, 그런 게 여기에 그림 표시가 없죠. 그렇죠? 자, 다음 우리 교육비는 우리 아예 되는 게 없었죠. 우리 이하랑 어린이 모델로 활동하는 훌륭한 어린이의 사업소득 금액이 500이라서 안 되는 거였고, 그러면 기부금이 있었죠. 교회 정교단체 당의 기부금,
종전단체당의 기부금은 600만원이 났는데요. 6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끝났죠? 11조면 10% 내야지. 왜 이 사람은 5천인데 600이나 냈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 거 끝났네요. 11조가 10%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 먹고 살라고 저. 난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여기 11조라 적혀 있길래 그러길래 그러면 그래서 방금 연봉 받는데 세금 안 뗀 세전 총액이 5천이었는데 600 줬으니까 목사하고 친한가 보지. 자, 이제 이론 문제로 갑시다. 1번.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항목은, 자, 타인 발행 수표 현금, 통화대용 증권 현금, 얘는 할 수 있고, 당좌예금은 현금성 자산. 자, 장기대여금, 예, 분류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장기죠, 사실. 장기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얘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되는 우리 사채 채권을 사면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개예요. 문제 잘못 낸 거 있죠. 자, 다음 2번은 다음 중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가법이에요. 자, 재고자산의 손상으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면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결정한다. 맞죠? 취득원가보다 하락했을 때만 우리는 인식하는 게 저가법이죠. 두 번째, 재고자산의 시가는 매 회계기간 말 추정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럼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거고, 이게 돌아와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평가충당금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성격이었죠. 우리 재고자산 책에서 중요하다고 표시 잘 해뒀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3번에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은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항목별로 하는데 그게 아니면 같이 합쳐서 한다. 별 문제 없죠. 자, 4번에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도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한다. 자, 우리 원재료가 지금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원재료, 원재료 좀 투입해서 제품의 시가보다 높다는 건 지금 100만원짜리 원재료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물건이 8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재료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 뭐 이런 형식의 이야기예요. 그때 원재료를 제품의 시가로 낮춰야 할 거냐. 근데 그런 규정은 있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 얘를 또 사온다면이지 미래에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이게는 표시 못하겠네.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2017년에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딱 봐도 120만원 손해네. 알겠나요? 딱 봐도 120만원 손해인 거 이해가시나요? 왜냐면 매도가능 증권은 취득 원가와 처분했을 때 가격의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오는 거죠. 평가할 때는 그냥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하잖아. 그럼 그 부분만 정확하게 캐치하면 지금 이거죠. 취득은 6만원에 했는데 처분은 5만원에 했네. 만원 손해봤죠? 몇 주가? 12주, 120주가. 그래서 제가 120만원 딱 봐도 손해내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분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분계 가지고 보면 우리가 16년 6월 1일날 우리가 사올 때 매도 가능 증권 120주에 6만원 하면 720만원이다 라고 사왔고, 자, 그리고 나서 16년 12월 31일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공정가치가 5만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5만원으로 하락했으면 만원이 떨어졌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만원씩 120주니까 120만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원 이렇게 인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했다가 오늘 팔았네요. 17년 5월 1일날. 자, 우리는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이제 600만원이다 라고 적혀있죠. 600만원.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600만원을 지워주고,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지금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300번대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원을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돈 받는데 우리는 600만원 받죠. 그럼 차이나는 120만원, 이 돈을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할 거죠. 자, 우리 분계도 할 수 있어야 돼서 일부 분계도 한 건데, 자,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은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은 취득 원가와 처분 가격의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은 사올 때부터 수수료마저도 그리고 평가할 때도 전부 다 수익비용 인식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사올 때부터 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취득시 부대비용은 기반에 평가할 때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처리하다가 마지막에 딱 돈 받고 차이 나는 만큼만 처분 손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720만원이죠. 지금 대변에 마지막 720만원이 그대로 나가게 분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600만원 들어왔으니까 120만원이 손실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지금 얘가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마지막 처분 손익은 발생 안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처분 손익은 발생 안 하겠죠. 이해갔나요? 자, 지금 우리가 사온 게 만약에 이렇게 처리했다면
자, 720만원의 단기매매 증권으로 사왔어요. 그리고 기말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 120만원이다. 단기매매 증권 120만원이다. 자, 이렇게 평가했을 때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은 영업외 비용인 900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을 지운다고 했을 때에, 자, 얘를 지우면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600만원이라고 지우면 매도하는 증권처럼 평가손실을 여기 지워줄 게 있나요? 없죠? 얘는 전년도에 전기말의 전년도 영업외 수익이잖아요. 아니, 비용이잖아요. 그럼 얘 없죠? 없는 상황에서 나는 돈 5만원에 120주를 팔았으면 600만원이니까 처분 손익이 발생 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매도 가는 증권이면 취득할 때와 처분할 때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고, 단기매매 증권이면 우리 기말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은. 그러면 매도하는 증권은 취득했을 때와 처분했을 때의 차이니까 주당 만원 손해다라고 방금 냈는데,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치 5만원이고 지금 처분도 5만원이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분손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는 가는데 졸려서 그런 거죠. 방금 저 화면 멈춘 줄 알았어요, 순간. 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 사채 문제를 봅시다. 자,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사채의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사채예요. 자, 사채는 재무상태표상 자본조정으로 구분된다. 사채는 부채죠. 비유동 부채잖아요. 근데 자본조정으로 구분된다고 해서 이 글자가 아예 틀린 글자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다음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채의 장부 금액은 매기 감소한다. 자, 할증 발행되면 내가 돈을 많이 받아요. 그랬다가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만기 때 됐을 때 액면가액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은 매기 감소한다라고 하면 얘는 맞는 이야기죠. 2번은 맞는 이야기고, 다음 3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 적용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감소한다.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상각액은 매기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거였죠. 우리 앞 시간에 사채 보면서 이야기했었죠. 다음 4번에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큰 경우 할증 발행한다. 액면 이자율이 내 이자율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이자율은 그럼 내 거가 아니죠. 그럼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커야 되는데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는 건 내가 불리한 상황이죠. 시장이 더 크대. 그러면 내가 불리하면 할인 발행해야지. 내가 유리할 때에 할증 발행할 거라 그랬죠. 내가 유리해야 할증이지. 그죠? 지금은 시장이 더 크니까 내가 불리한 상황이니까 할인 발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2번만 맞네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용역이 왜 재화가 아니에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래 이게 수익인식 기준에 묻은 거의 전제 조건이고,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전액 인식한다. 자, 이때는 전액을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수익 인식하고 나머지는 인식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만히 두고 나중에 전부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10억에. 원가가 8억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얼마에 진행을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공사비를 4억을 썼어요. 그럼 확실한 거는 4억보다는 돈 더 벌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설마 자원봉사하겠어. 그래서 그럼 4억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6억은 진행률을 모르니까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우리 용역 제공에 대한 그 대응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못할 때 최소 수익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에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행 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얼마 썼다, 이걸 진행률을 가지고 갈 거죠. 근데 왜 우리 거래 완료를 위해서 투입하여야 할 원가라고 적혀 있냐면, 지금까지 얼마 썼는데 앞으로 써야 될 금액이 우리 경제성 원리로 인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반영을 해서 진행률을 매해 다시 재산정을 할 거예요. 방금 제가 10억짜리를 8억 들여가지고 지어주기로 했는데 올해 4억 썼어요. 근데 내년에 나머지 다 지을 수 있는데 내년에 4억이 더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4억만 들어갈지는 모르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4억, 앞으로 발생할 3억이든 4억이든 그걸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해서 매번 변화시키면서 계산을 하는 게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업 진행률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용역의 수익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역에서 통하는 거예요. 재화는 용역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도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고, 용역은 진행률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원가 외계네요.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기초원가 맞죠? 2번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분에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직접비라고 하고, 추적 불가능한 원가를 간접비라고 한다. 추적 가능하면 직접비, 직접원가, 추적 불가능하면 간접비, 간접원가. 세 번째,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변동비 그래프는,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는 비례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비례해서 증가한다. 맞고, 4번에 가공비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합계한 원가를 말한다. 얘 지금 우리한테 장난치네. 어떻게 이해하고 같은 걸 써놓고서 이거하고 이걸 같이 낼 수가 있어. 자, 만약에 2번, 3번 답을 찍은 사람이 있다면 문제도 다 안 읽은 거죠, 일단. 그죠? 우리 가공비가 가공원가죠. 가공비나 가공원가나. 그러면 직접 농업이 제조간접비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7번. 다음 자료에 의한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자, 기초 제공품이 100만원이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550, 제조간접비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40%, 직접 농업비는 제조간접비의 1.2배, 기말 제공품은 200만원.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이 상태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기초 제공품이 있고 단기 총 제조 원가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리고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이 100만원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50만원이고 기말 제공품이 200만원이에요. 지금 물어본 거는 직접 재료비 이걸 물어봤어요. 여기를. 그럼 일단 단기 총 제조 원가는 750만원 합치면 100만원이니까 얘는 650만원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럼 제조 간접비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40%, 이 금액의 40%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그러면 550만원에 40%를 하면 얘는 220만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직접 노무비는 여기는 산수예요. 직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의 1.2배래요. 그러면 이거의 1.2배면 264만원이 되겠죠. 자, 산수 문제라 그랬죠. 그럼 이제 답 나왔죠. 이 직접 재료비는 650만원에 직접 노무비 264만원 빼고 그리고 제조 간접비 220만원 빼면 얘는 166만원이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3번이 되죠. 예. 그냥 끼워 맞추기였어요. 그죠? 혹시 애기들 초등 3학년 혹시 애기 있으신 분? 걔네들 산수 수학책 이거 나와요. 5학년 거는 어려워요. 못 풀어요. 진짜 5학년 거 못 풀어. 근데 3학년은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 근데 5학년은 정말 수학이에요. 나중에 본인 애기가 조카가 5학년이면 함부로 과감하게 엄마가 해줄게 하고 덤벼들었다가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덤비면 안 돼요. 내가 초딩이 무슨 수학이야 그랬다가 깜짝 놀랐어요. 손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얘 답은 3번이고 자, 다음 8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한 기계 작업 시간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자, 이번엔 예정 배부율이네요. 자, 자료부터 먼저 보면 실제 발생액이 있고 실제 작업 기계 작업 시간이 있고 실제 배부율이 있고 제조 간접비 과소 배부액이 있네요.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예정 배부액 구하는 공식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실제 배부
액은 따로 안 써도 돼요. 자, 이것만 가지고 봅시다. 자, 실제 배부액이 2,500만원이에요. 그죠? 문제 적혀 있잖아. 2,500이라고. 그죠? 그럼 예정 배부액은 얼마일까요? 예정 배부는 2,400이에요? 2,600이에요? 자, 둘 중 하나예요. 오늘의 운세처럼 찍어봐. 자, 지금 실제 이만큼 나왔는데 과소 배부했다는 건 너 작게 배부했었네 이 뜻이잖아. 그럼 2,400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기준점을. 자, 그리고 지금 물어본 게 얘고 예정 배부율이고, 그럼 얘 곱하기 실제 조업도가 여기 실제 작업시간 500시간이잖아. 그러면 얘가 500이면 답 나왔네. 그죠? 지금 이 예정 배부율인 거고 얘 곱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2,400만원을 500으로 나누면 48,000. 그래서 얘는 시간당 48,000원이 되겠네. 자, 이거 예정 배부율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자주 빈도 높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지금 이걸 물어보면서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과소배부, 과대배부 물어볼 수 있고, 여기에 실제 조업도를 가지고 써서 나눠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에 예정 기계 작업 시간도 주고 막 그럴 거예요. 이렇게는 예정 배부율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해 가는 것만 틀만 생각하시면 이것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9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개별원가 계산 덩치가 큰 거. 좀 가장이라 그랬으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장 덩치 큰 거 찾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1번 건설업이죠. 휴대폰 한 대 한 대 계산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의미가 없죠. 필기구 이건 더 없죠. 냉장고도 그렇고. 그래서 건설업. 자, 개별원가 계산이 얘네들이 되려면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돼요. 그 수식어가 주문 제작한. 주문 제작이라는 게 붙으면 개별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이제 10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에 서립선출법을 사용하여 단기에 실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 발생한 금액을 물어봤는데 환산량 구해서 단위당 원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보면 우리 선입선출법이죠. 선입선출법. 자, 그럼 선입선출법이면 공선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재료비부터 보면 일단 공식부터 보면 공식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그럼 여기에서 재료비부터 보면 재료비는 완성량이 4,000단위고 더하기 자 기말량 볼 건데 공용 초기에 전량 투입된대요. 그럼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완성도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럼 완성도 신경 안 써도 되면 우리는 1,200이 되고 빼기 기초는 1,000이고 그러면 개수가 4,200개가 되고
이해가셨나요? 4200개. 오케이. 이게 환산량이죠. 그런데 얘 보면 얘가 지금 환산량인데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라고 하고 있죠. 얘 단위당 원가가 1000원이면 얘 금액으로 산정하며 곱하기 1000원을 하면 금액은 420만원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일단 이 공식은 안 외우면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완성품 환산량을 구했잖아요. 그죠? 이게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제가 이해하냐 물어본 거는 환산량이 4200개인데 한 개당 1000원이라니까 재료비는 420만원이다 그 이야기예요. 개수 구했고 한 개당 1000원이다 라고 적혀 있어서. 그죠?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못 구하면 계산은 뒤에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작의 환산량을 구해야지 그 다음부터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가공비는 똑같이 완성량 4000개 더하기, 자, 당연히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 완성도 옆에 곱해준 금액 쓰는 거. 그러면 기말 제공품 1200개에 60%를 하면 720개고 빼기 기초 제공품 1000개에 30%를 하면 얘는 300개고, 그럼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4420개고, 근데 얘 단위당 원가가 개당 1200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4420개 곱하기 1200원 하면 530만 4천원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 두 개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질문한 게 이거에 대한 금액이니까 우리는 400, 그럼 마지막에 이걸 하는 거예요.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 그러면 420만원 더하기 530만 4천원을 더하면 950만 4천원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선의선출법은 완성량에 기말량 더하고 기초량 빼고, 평균법은 완성량에 기말량 더하는 거예요. 완성량에 기말량 더하는 거고, 선의선출법은 그게 기초 빼더라 라고 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국외 제공 용역. 국외 제공 용역은 우리 면세가 아니고 면제, 면세 맞죠? 다음 두 번째, 보세구역 내에 국내 업체 간의 재화의 공급. 보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건 그냥 10%예요. 보세구역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 지게차로 물건 옮겨주고 컨테이너만 옮겨주고 뭐 서로 뭔가 도와주고 용역 대가 받든지 물건 팔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영세율도 아니고 그냥 10% 국내 거래예요. 2번 틀렸고 면제 대상 아니고. 다음 3번에 무인 자판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 자, 무인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를 우리 공급하는 자. 죄송해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죠. 아닌 거죠. 그럼 얘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10% 세금계산서 있는 거고, 자판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죠. 면제 대상이 아닌 것. 한국말 잘 봐야지. 다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 외국에서 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실의가 없고,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10% 과세 거래예요. 얘는 그냥 일반 거래예요. 뭐 특이한 거 없어요. 보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 10%의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을 해야 되고, 무인자판기 이거 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할 거예요. 간주임대료 없죠.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서 14건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그죠? 자, 다음 12번 보너스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것은, 자,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상품. 자, 국내산은 비식용도 면세죠. 수입산은 비식용 과세예요. 식용은 국내산 수입산 따지지 않고 면세지만, 그래서 자, 얘는 면세가 맞고 면세고, 지금 과세 대상 물어본 거죠. 이번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영역. 국민주택 규모는 건물의 공급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건물의 임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택의 임대는 그냥 면세죠. 그죠? 주택의 공급에서 면세 따지는 게 국민주택 규모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면세라는 거예요. 그 부수 토지는 앞마당 이야기하는 거고. 우표 수입인지 증지 복권. 자, 우리 항상 문제 보면 앞에서 답 내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읽으세요. 이거 보면 알겠잖아. 그래서 내가 보너스 문제 줘라고 했는데. 그죠? 우리 이거 보니까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과세 대상은 4번이죠. 괜히 1, 2, 3, 1번, 2번에서 이상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읽으면 확실히 아닌 거 보이죠? 그죠? 너무 앞에서 단지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고 긴가민가 일단 다음 거 보는 거야. 시험 때는. 만약에 이걸 읽었으면 이거 다시 안 봤을 거잖아요. 시험 때. 그죠? 자,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반 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만료부터 30일 이내 환급한다. 이게 틀렸죠?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1번 틀렸다. 이게 틀렸어요. 그죠? 우리는 환급은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서 제가 일기 환급을 8월 24일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씩 했었을 거예요. 그게 7월 25일날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해주니까 8월 24일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번이 틀렸고, 2번은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 사업자와 설비 투자를 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이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하면서 제가 이야기 언급 한번 했었죠. 우리는 영세율 적용받아야 되는데 내구 신용장이 빨리 개설 안 되는 사업자는 그냥 일반 과세로 해서 조기환급 시켜주고, 그리고 사업용 투자 설비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야 되는 돈을 빨리 환급 안 해주면 투자가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기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조기환급은 매달 가능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절반으로 잘라서 15일 이내 환급을 해준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맞고,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게 확정신고 기간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간이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 그죠? 그리고 조면에 과세기간 최종 3월이 일기로 치면 6, 5, 4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을 말한다. 매달 해준다는 이야기하고 있고,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 한마디로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준다. 1년 내내 조기환급 신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자,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사채 이자는 진짜 이자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중 운용 수익,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거는 연금 소득, 그 외 우리 연금 외 수령한 거는 기타 소득. 그래서 답 2번은 틀렸네요. 채권, 증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 소득이죠. 그죠? 자, 다음 15번. 개인사업자 이영희는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한 결과 당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지금 여기에 산입이라는 건 포함한다는 뜻이고, 불산입이라는 건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산입은 넣어라, 불산입은 넣지 마라, 빼라. 이게 우리 그 세무조정할 때 하는 건데, 개인 사업자도 세무조정을 하긴 해요. 근데 그래서 법인사업자처럼 이렇게 하는데, 수익금액이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 수익. 그럼 총 수익금액을 가지고 볼게요. 수익금액. 자,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 가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이제 이익이, 순이익이 10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자, 보시면, 가산, 그리고 플러스 하는 건, 우리는 수익금액, 가산 항목은 수익금액에 산입하거나 아니면 필요 경비 불산입이에요. 한마디로 비용으로 인정 안 하거나 아니면 매출로 인식하거나 이야기예요. 그리고 차감하는 거는 수익금액 너 돈 번 걸로 안 볼 거야. 혹은 너 이거 비용으로 쓴 걸로 처리할 거야. 결비라 적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다시 보면, 지금 더해줄 금액이 수익 금액에 산입할 게 100만원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게 900만원이고, 그럼 1000만원이죠. 그리고 차감에서는 필요경비 산입하는 게 800, 수익금액 불산입이 600. 그럼 1000만원이고 1400만원이네. 빼는 게 1000만원 더하고 1400만원 빼면 400만원 줄어서 소득금액은 600만원이 되겠죠. 이상하죠?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이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사업소득자의 우리 세무조정할 때 우리가 회계상의 수익이다라고 했는데, 세법이 봤을 때는 너 더 번 거야 라는 게, 수익에 더 포함해 라는 게 이 말인 거고, 얘는 비용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너 비용 처리했는데 비용 아니라고 말하는 게 필요금비 불산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익금액 불산입은 회계가 장부에 당기순이익 내기 위해서 수익에서 비용 뺐는데, 수익 처리했는데 너 수익 돈 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 라고 해서 뺄 거예요. 그럼 이익에서 빠지는 거고, 너 이만큼은 돈 쓴 거야, 비용 처리해 라고 하는 게 필요금비 산입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세법이 생각하는 이익은, 소득금액은 600만원이 될 거다. 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거 보니까 확실히 최근 거랑 차이 나는 게, 이론이 최근 게 많이 쉬워졌죠. 우리 지금 앞에 풀었던 거 4개 풀었나요? 3개 풀었나요? 이론 문제 풀 때하고 지금 70회차 대 이론 푸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근데 실기는 또 다르게 앞면이 있죠. 실기는 아까 앞면이 있다며. 가산세도 앞면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사진 찍고 싶시다. 준현씨 나타나세요. 자, 잠시만요. 내가 캡처하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